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한국 대학생에 대한 양국 공동 부검 결과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추가 검사를 거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45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환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와 연구에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오늘 절정에 달하며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한국 대학생에 대한 양국의 공동 부검 결과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추가 검사를 거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턱틀라 사원에 우리 경찰이 탑승한 차량과 현지 경찰, 대사관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지난 8월 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에서 공동부검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오늘 부검 얼마나 걸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부검 절차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그것도 제가 아직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무부 등에서 6명이 파견됐고 캄보디아 측에서도 경찰청과 의사 등 6명이 부검에 참여했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부검을 끝낸 뒤 양국은 곧장 화장까지 진행했습니다. 관계자들이 화장터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이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결과를 밝히지 않고 차량을 탑승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만 공지를 통해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박 씨의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밝힌 바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추가 검사와 양국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가 숨진 지 2달여 만에 부검과 화장 절차가 끝나면서 유해도 고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해 양국의 치안수 내부가 회담을 갖고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최소 1,000명 넘는 우리 국민이 범죄단지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자체 재외국민 전담 TF를 출범하고 납치나 감금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찌어뽀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오는 23일 만나기로 했었지만 캄보디아 사태의 파장이 커지며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합동대응 TF의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한국인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급선무인 만큼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고 세부적인 범죄 단속과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 간 협상에서는 빠졌던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도 다시 의제에 올랐습니다. 근본적으로 한인 대상 범죄를 근절하려면 현지 당국과 함께 수사할 수 있는 코리안 데스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소 1,000명 이상의 국민이 자이든 타이든 캄보디아 안에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을 거로 추정합니다. 일각에서는 실제 연루된 인원이 2~3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납치됐거나 감금된 채 범죄 단지에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제대로 신고도 할 수 없는 처지인 만큼 실종 신고 말고는 단서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별개로 자체 집중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실종되거나 납치, 감금이 의심되는 경우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서 고수익 일자리 등을 미끼로 한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서도 작성자 계좌와 IP 등을 추적하고 알면서도 방조한 운영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45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어젯밤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우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900억 원이 넘는 프린스그룹 자금이 국내 금융사의 현지 법인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범죄 수익 유통 가능성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인기척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계열사 킹스맨 부동산 그룹이 있던 곳입니다. 앞서 서울 순화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한 차례 이름을 바꾸고 장소를 옮긴 데 이어 최근에 아예 종적을 감췄습니다. 첫날 가서 불러서 수십 명 이상과 단합회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정황이 포착되자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첩보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금융사의 현지 법인 5곳과 프린스그룹의 금융거래 건수는 52건, 금액은 1,970억 4,500만 원에 달하는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도 검은 돈 유통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정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FATF에서 걸거나 아니면 CIA에서 건 거를 우리가 참고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온라인 사기 등의 혐의로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을 기소하고 우리 돈으로 21조 원 상당의 암호화폐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범죄 수익금의 국내 유입 여부 등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적용됐는데요.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부동산 시장의 매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규제 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 15일 전용 면적 90제곱미터가 9억 9,3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000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이달 들어 거래량도 늘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첫날 인근 공인중개업소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월요일에는 문의가 제일 많은 날이거든요. 근데 토지 시행 바로 첫날이라 그런지 오늘은 현재까지는 문의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급감하 예상되고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끼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도 훌쩍 커진 상황.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던 인근 노원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어제 시행을 앞둔 주말까지 거래가 이어졌지만 토어제 시행 첫날엔 문의 전화 한 통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주말까지는 그래도 거래는 꽤 됐었는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한 통도 없습니다. 저는. 평소 월요일도 사실은 이제 그냥 평균적인 수준으로 그냥 노멀하게 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통화도 없다고 해야 될까요? 강북구에서도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갭투도 최근 거래가 있었으니까 네. 엄청 많진 않아도 그런 수요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매출 10억짜리면 6억은 받아야 되는데 4억까지 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크죠. 주민들은 별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허구역으로 묶였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제일 싼 지역이라고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포함시키는지는 그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불만들이 많은 편이에요. 안 오른 상태에서 묶어놔가지고 강북에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강남에 걸 묶어놓으면서 우리까지 더불어 끌려간 거잖아요. 지금 놓은 걸로. 11호 대책으로 인해 전고점 회복이 더딘 서울 외곽 지역 매수 수요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이딴 보유세 강화 발언으로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집주인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금리 인하기,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유세 강화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세제 고민해야죠. 이 보유세가 낮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이 3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어 구윤철 부총리도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인 응능 부담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들고 있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 5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하면서도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술렁이자 여당은 보유세 인상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기재부도 부총리가 기자 질문에 대한 예로 미국 사례를 들었을 뿐이라며 용역은 올해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식 입장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는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집을 물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한 달 전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향후에 상속에 대비해서 조금 저렴할 때 미리 증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보유세 자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보유세 인상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급도 많지 않고 금리도 인하되고 또 전월세 가격도 불안하고 주택 가격이 내가 세금 나오는 것보다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바로 매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시장은 일단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개편 방향, 12월 공개될 내년 정부 업무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신중론을 넘어 우려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와 맥이 닿아있다는 분석인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테러와 다름없다며 연일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수순이란 관측이 힘을 얻자 민주당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현재로선 논의한 적 없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구윤철 장관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권에선 보유세 인상 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적어도 시기는 조율해야 한다는 건데
특히 토어제 구역으로 대거 묶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는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안 입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TF를 구성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아마추어 정권의 갈팡질팡 정책이 온 국민을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몰락도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며 이를 답습하는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이 되어버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폭발력이 강한 부동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인데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정부 여당의 공급 대책이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은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일단 빠졌습니다. 사실상의 사심제로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사법부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일선 법원장들이 출동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이유를 따졌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냐며 중단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빨리 했는지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빨리 기록 만들어서 선고 나자마자 상고하자마자 올려라라고 지시를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범죄예요.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겁니까? 제발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적절성과 직위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속도 등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재판소원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당론은 아니라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이 하루 만에 뒤집힌 건데 당내 투톱 엇박자가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결과까지 정해주겠다는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대법원이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한동안 소환 조사에 집중해온 최상병 특검이 최대 수사기간 종료를 한 달을 앞두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3일을 시작으로 5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칼을 뽑아든 겁니다.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이 전 장관은 재작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외압 의혹이 허구라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사건을 축소한 의혹을 받고 김 전 단장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를 씌워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단장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이 수사 외압의 전 과정을 주도했고 다른 피의자들이 이처럼 개별 단계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례적인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 등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다른 피의자들이 진술을 맞추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이 같은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의혹의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3일 소환을 통보한 상황.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같은 날 진행되는데 신병 확보의 성패는 이어질 특검 수사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논란이 연일 불거지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민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전관예우와 강압수사 논란에도 직접 나서지 않았던 민특검이 자신의 명의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민특검의 이번 사과로 논란이 사그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특검이 주식을 매도한 정확한 시점과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 오모 대표는 지난 2010년 2월 외부감사 현장 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뒤 분식회계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날인 23일까지 24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민특검 역시 거래가 정지되기 전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오 대표와 학교 동문인 민특검이 거래가 정지될 거란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쟁점입니다. 특검 측은 해당 논란이 민특검의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민특검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더 명확한 해명 없이는 수사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환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과 재범 위험성 등을 볼 때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8살 명재환. 살인 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명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습니다.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범행 8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잔혹한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직업과 경력을 고려할 때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인간적이고 비극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큰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장했을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는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와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오열했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틀 뒤가 하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안고 아버지가 하늘이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참 마음에 아픈 것 같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결과가 오늘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용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인천광역시 가좌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수 업체가 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받아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대표적 사업 가운데 하나인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 공정을 개선하거나 현장의 위험 요소를 치우는 데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79곳이 비용을 부풀려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도매업체와 짜고 2천만 원이 넘는 산업용 로봇을 구입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사들인 것은 90% 저렴한 200만 원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돈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공단을 속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세금 계산서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부정수급에 나섰던 또 다른 판매업체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국 16,000여 곳인 반면 공단의 전담 관리 인력은 3명에 불과한 탓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부정수급을 넘어서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까지 키운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부정수급 전담 팀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공단 역시 내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등 부정수급 전담 부서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사업 예산만 4,90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처럼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예산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울 눈먼 돈이 될 공산이 큽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주에서는 세계 각국 주요 인사의 안전을 위한 경비, 경호 훈련이 한창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해당 경찰청에 가포 비상을 내리고 하루 최대 18,000여 명을 동원해 경비 작전에 나섭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회의장에 도착합니다. 테러 단체가 날린 드론을 전파방해 장비로 무력화시키고 탐지견으로 폭발물을 찾아 재빨리 제거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막바지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행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장 적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새 시설물에 대한 최종 점검 단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하여 우리 경찰특공대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찰은 경호 경비와 교통관리 등에 하루 최대 18,500명의 경력을 동원합니다. 대규모 인력에 더해 드론 무력화 장비와 장갑차 헬기 등 지상과 공중에서 활용할 대테러 장비 등도 대거 투입합니다. 특히 행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기습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에 신고된 반미 반중 집회는 지금까지 15건으로 모두 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경북청 등의 경비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하늘은 가을빛인데 공기는 벌써 겨울 같죠. 어제 아침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의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오늘 기온이 더 낮아지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겨울의 상징인 목도리와 패딩까지 등장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추워진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춥습니다 지금. 가을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추울 줄은 몰라서 그냥 저번 주랑 비슷하게 입고 나야겠다 해서 나왔는데 지금 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설악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8.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주는 2.7도, 서울도 5.3도로 내륙 곳곳의 기온도 주말 사이 10도 가까이 낮아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얇은 겉옷 하나면 충분했는데요. 지금은 목폴라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어도 찬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한반도 상층에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강원 산간에는 첫눈도 기록됐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내려가 내륙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들며 추위가 절정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이 더해져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주 후반에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초에는 또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인천에서 먼저 막을 올립니다. 에이펙 회의에서 두 회의가 연계돼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첫날인 오늘은 각국 재무장관들이 경제금융 전망과 디지털 금융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죽지세로 연일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코스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3,700 돌파 이후 불과 2거래일 만에 3,800선도 뚫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 현황이 나옵니다. 앞서 10월 초 수출은 긴 추석 연휴 여파로 지난해보다 1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33% 증가했습니다. 관세 폭탄 직격탄을 맞은 대미 수출은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김치와 태권도처럼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웹툰인데요. 서울 잠실 일대에서 모바일 속에서만 보던 웹툰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엔 스케이트 인파가 넘치는 아이스링크에 W부터 N까지 웹툰이란 알파벳으로 꾸민 전시관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웹툰의 시초부터 현재, 미래까지 연대기를 펼쳐놓은 공간에서 모바일에서 튀어나온 웹툰을 체험할 수 있어 평일 오전에도 붐볐습니다. 교수님한테 수업으로만 들어오던 연대기를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시 팝업으로 해주시니까 뭔가 더 확실히 이해되는 것 같고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웹툰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서울 성수동에서 출발한 축제입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2차 콘텐츠로도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차세대 핵심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웹툰 페스티벌에서 300여 개의 작품을 직접 대중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화면 밖에서 직접 콘텐츠를 즐기고 또 누적 조회수 20억 회를 넘기며 영화로도 제작된 전지적 독자 시점부터 마루는 강쥐까지 인기 웹툰의 세계관을 녹인 상품들은 물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한 무대들도 쇼핑몰이나 영화관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사가 어떤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를 내보일 때는 좀 게임의 마케팅 요소로 많이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팀은 좀 소설이나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K 콘텐츠의 원천 IP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축제는 관람료 없이 이번 주 내내 진행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경북 경주시 황남동 고분 아래에서 신라 최고 신분 장수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경북 경주시는 경주 황남동 120호 무덤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4, 5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덤에서는 장수와 함께 순장된 시종으로 추정되는 이에 유골과 갑옷, 투구 등 유물도 출토됐는데 특히 발견된 금동관의 경우 현존하는 신라 왕경 발굴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개관 20주년을 기념한 뮤즈 상품 10개를 출시합니다. 그동안 상품화되지 않았던 주요 유물들이 새롭게 조명됐는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형상화한 얼음틀과 금속 활자의 차관에 개발한 키링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도 손짓을 다양화해 새롭게 내놨습니다. 오늘의 글로벌픽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미러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조만간 두 외교수장의 대면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도 초대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3자 회담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자신을 만나는 방식이든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바스 영토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에도 회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과 나토의 동진 등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Мы видим, что позиция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тоже полна противоречий. Все это, конечно,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оцессу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고 모든 게 가능하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길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y could still win it. I don't think they will, but they could still win it. 이런 가운데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양보해선 안 된다며 미국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Russia is the aggressor and Ukraine is the victim here. So putting the pressure on Ukraine as the victim is not the right approach. EU 회원국들은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서 완전히 퇴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는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13%에 달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어제 세계 최대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서 웹사이트 2,000개 이상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3시간여 만에 복구됐다지만 초대형 IT 인프라 기업의 내부 결함이 불러올 서비스 대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오후 배틀그라운드 게임 이용자들에게 올린 사과 공지입니다. 글로벌 외부 인프라 업체의 장애로 서버 불안정이 발생했고 저녁 7시 26분에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제공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생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20일 새벽 3시 무렵 스냅챗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수많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인 장애가 보고됐습니다. These individual companies are so large and have such a big share of the market, it does have this cascading impact where one system goes down, then another, and then suddenly half the internet is gone.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접속이 일시 차단됐고 AP통신의 속보 전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의 대기업들도 장애를 겪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이동통신사를 포함해 영국 일부 은행과 국세청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수천 개 웹사이트에서 장애가 보고됐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미국 동부 해안 지역의 게이트웨이에 문제가 생겼고 3시간여 만에 대부분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My guess is they're somewhere between getting their arms around this and then starting their plan for the fixes and for avoidance.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큽니다. 지난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이나 올해 구글 클라우드 시스템 장애 등 IT 인프라 기업의 내부 결함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인터넷 대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홍콩에서 화물기가 공항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새벽 4시쯤 홍콩 국제공항에서 에미레이트 항공 화물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기체 일부가 바다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 과정에서 항공기가 지상에 있던 보안 순찰차를 들이받고 바다에 빠뜨리면서 탑승자 2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1도, 체감 온도는 4도인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낮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틀째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되는 추위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심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겨울 외투 입으셔야겠고요. 보온 용품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설악산입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0.4도를 보이고 있고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주의 기온은 현재 1.5도고요. 철원은 2.4도인데요. 중부 곳곳에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광주 17도, 대구는 18도에 그치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은 오전까지, 영남 동해안은 늦은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안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